9살인 재벌의 아들은 3번이나 낙제했다. 이름난 과외 교사들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새로 들어온 청소부가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온기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작은 친절의 온기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요. 박태환은 이해할 수 없는 책들에 둘러싸여 살았다. 9살의 나이에 그는 또다시 학년을 유급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덕 위에 자리한 그의 집은 이탈리아 대리석과 웅장한 창문, 전문 조경사가 디자인한 정원으로 빛났다. 하지만 집은 완벽함을 자랑하는 반면 태환은 자신이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처럼 느껴졌다.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의 후계자인 태환은 유럽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작은 아파트 크기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성적표는 빨간 점수들로 얼룩져 있었다. 글자들은 그의 눈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곤충처럼 춤추었고 숫자들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변했다. 내일은 명문 대학을 나와 박 회장님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가정부 양순자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수학은 고사하고 한글도 제대로 못 읽으니 박준혁 회장은 45세의 남자로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자신의 슬픔을 야망으로 부재를 절대적인 통제로 변모시켰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자동차 한 대 값이 넘는 스위스 시계를 과시했다. 그의 존재감은 대리석 복도를 따라 형벌처럼 울리는 발소리와 함께 모든 곳에 퍼졌다. 태환 도련님은 어디 계십니까? 준혁의 질문에는 항상 긴장감이 흘렀다. 55세의 가정부 양순자는 언제나 감시하는 듯한 표정을 유지했다. 아이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녀는 태환이 서재에서 4번째 가정교사와 함께 있다고 답했다. 준혁은 이 말을 듣고 턱을 긴장시켰다. 매번 새로운 가정교사는 사막의 물처럼 증발하는 희망을 의미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서재에 들어선 준혁은 땀에 젖은 가정교사와 마치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보는 것처럼 공책을 응시하는 태환을 발견했다.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대머리 남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태환 학생은 정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도 5분이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들은 고개를 더 숙였다. 그렇다고 태환 학생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교사가 덧붙였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려다 좌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평가나 다른 종류의 학습 환경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평가라고요? 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가정교사는 눈을 깜박였다. 학습 장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는 그만. 준혁이 손을 들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돈은 회계팀에서 정산해드릴 겁니다. 태환은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임을 알았다. 자신이 또다시 그 원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서재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가정부 김미숙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박준혁 회장은 특별한 평가나 다른 종류의 학습 환경을 언급한 가정교사를 즉시 저택에서 쫓아냈다. 아들을 향해 돌아서자 태환은 고개를 더 숙이며 가늘게 떨고 있었다. 서재의 무거운 나무 책장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녹일 수 없었다. 태환아, 얼굴 좀 들어봐.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 밑에 깔린 실망감은 숨겨지지 않았다. 넌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박씨 가문은 세대에 걸쳐 재계를 이끌어왔어. 너희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세웠고 나는 그것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지. 태환은 눈을 들었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너에게 들어가는 학비가 얼마인지 알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학교와 가정교사들을 모두 고용했어. 수많은 아이들이 네가 가진 기회의 반만 가져도 서울대에 들어갈 거야. 태환의 목에서 말 같지 않은 사과가 새어나왔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박씨 가문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 그의 말은 마치 오랜 가문의 신조처럼 울렸다.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리고 절대 학교에서도 서재를 나서는 준혁의 뒤로 태환은 공책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빨간 표시들을 응시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년필을 쥔 그의 작은 손은 위에 놓인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 앞에서 무력했다. 주방의 반쯤 열린 문 뒤에서 김미숙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30세의 그녀는 흠없이 정돈된 회색 제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서는 레몬 세제 향이 났다. 미숙은 6개월 전에 이 저택에 고용되어 집안일을 하고 주인들이 지나갈 때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보이지 않고 유용하며 잊혀질 수 있는 존재. 그러나 미숙의 눈은 닦아 윤이 난 표면 너머를 볼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서재에서 차 쟁반을 치우면서 미숙은 태환의 공책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숙제가 아니라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다. 사람들이 서로 안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과 슬프게 웃고 있는 태양이 있는 숲, 그리고 아래쪽 구석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냥 다르게 말할 뿐이야. 미숙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고 그 순간 둘 다 알지 못한 채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가정부는 비싼 가정교사들과 아버지 자신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다. 태환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 나중에 부엌에서 혼자 있을 때 미숙은 그 그림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숙의 고향 시골에서는 태환 같은 아이들을 특별한 눈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다. 서울의 이 차가운 대리석 맨션에서 아무도 이 작은 소년의 마음속에 숨겨진 재능을 보지 못했다. 수치에는 특별한 소리가 있다. 실패 후에 이어지는 침묵. 태환은 그 누구보다 그 침묵을 잘 알았다.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는 대신 신문을 읽을 때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침묵을 들었고 선생님이 또 이 아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어조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학교에서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크고 텅 빈 방에서 비싼 장난감들이 그의 외로움을 말없이 증명하는 증인처럼 빛날 때 그것을 숨쉬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학교인 청담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교복을 입고 10살도 되기 전에 세 개의 언어를 말했다. 박준혁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관과 저주처럼 가문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정 선생님이 태환에게 칠판에 방정식을 풀어보라고 했을 때 그가 젤리처럼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30쌍의 눈이 바늘처럼 그의 등에 꽂혔다. 방정식은 간단한 덧셈이었지만 숫자들은 움직이며 그를 조롱하고 의미 없는 낙서로 변했다. 답을 할 수 없는 태환은 친구들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역시 박태환이네.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퇴학도 안 시키나 보지? 저렇게 멍청한데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대?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더 바보가 됐대. 태환은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각 단어는 그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의 어머니 박서연 여사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태환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색다른 상상력을 격려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더 커지고 더 차가워졌다. 박태환 집중해봐. 7 더하기 8은 얼마지? 정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태환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숫자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의미를 잃었다. 그는 15을 그려보려 했지만 그의 머리는 텅 비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정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자리에 앉아라. 수업이 끝난 후 태환은 학교 뒤편의 작은 벚나무 아래에 숨었다. 4월의 꽃집들이 그의 검은 교복 위에 눈처럼 내렸다. 그는 몰래 공책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학교 건물이 그를 삼키려는 괴물로 변하고 글자들이 날카로운 이빨로 변한 악몽 같은 장면이었다. 그날 오후 기사가 그를 저택에 내려주자 태환은 뒷문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중요한 사업 회의 중이라 2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새로운 가정교사가 오기 전에 서재에 숨어들었다.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불가능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다. 그의 손이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색연필과 종이를 움켜쥐고 그는 글자들이 다채로운 새들이고 숫자들이 나선형으로 자라는 나무인 세계를 창조했다. 미숙은 서재에서 태환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소녀는 즉시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해 사과했고 미숙은 부드럽게 이곳이 그의 집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서재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했지만 그중 어떤 책도 태환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 괜찮아요, 도련님. 제가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마치 상처 입은 동물에게 접근하듯이 뭘 그리고 계셨어요? 태환은 망설였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의 그림을 시간 낭비라고 부르거나 심지어 더 나쁜 경우에는 학업 회피라고 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여주실래요? 미숙은 가깝지만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요청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연기된 것이 아닌. 잠시 망설인 후 태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그림을 진정한 관심으로 살펴보았다. 그것은 학교였지만 모든 아이들이 나무로 변하고 선생님이 해가 되어 그들 위에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이상했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도련님,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미숙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렇게 색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각 선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요. 굉장히 특별해요. 태환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요? 네, 정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도련님만의 언어예요. 태환은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게 시간 낭비라고 하세요. 제가 수학, 국어,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전 그냥 못해요. 제가 바보라서요.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련님,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계속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로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무 사이로 걸어가요. 둘 다 결국엔 같은 곳에 도착해요. 그저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여행할 뿐이에요. 태환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속에서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미숙 씨는 제가 배울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미숙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림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 소년을 그리고 그의 가방에서 보이는 성적표를 살펴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도련님을 제 방식대로 가르쳐 볼까요? 소리 지르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도련님을 느리거나 무능하다고 부르지 않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그냥 우리 둘이서요 도련님과 배움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도련님이 그림에서 나무를 살아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처럼요. 태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게 되면요? 미숙은 입술을 물었다. 그건 우리의 작은 비밀로 남겨둘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요. 정말 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태환의 목소리에는 믿기 힘든 듯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네, 도련님. 도련님은 특별해요. 그냥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전 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묘한 이해가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이 대화는 그들 둘 다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다. 미숙은 자신의 제안이 전문적이지 않으며 발각될 경우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몇 주 동안 그녀를 떨게 만들 결정을 내렸다. 은행 대출이 아직 남아있고 서울에서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만남은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련님. 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나 양 여사가 알게 되면 제가 여기 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태환은 이해한다는 듯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약속해요. 그렇게 책으로 가득한 서재에서 비밀 동맹이 맺어졌다. 두 사람 모두 전통적인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 가정부가 되기 전 미숙은 강원도 작은 농촌 학교의 교사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녀는 더 나은 의료 혜택과 더 많은 수입을 찾아 서울로 왔다. 인생은 그녀에게 직업을 바꾸도록 강요했지만 그녀의 교육적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익사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그녀는 개입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제가 선생님이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미숙이 태환에게 당부했다. 이력서에 그 사실을 적지 않았거든요. 대졸자가 가정부로 일하는 것을 회장님이 원치 않을 테니까요. 왜요? 태환이 물었다.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부자들은 가끔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을 불편해해요. 특히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그럴 때요. 다음 날 박준혁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새로운 가정교사가 지루한 연습 문제를 준비하는 동안 미숙과 태화는 의무적인 낮잠 시간에 정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종이와 색연필 그리고 미소를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절박한 욕망을 가져왔다. 정원 구석의 오래된 단풍나무 아래 미숙은 저택의 어른들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했다. 그녀는 잔디에 앉았다. 그녀의 회색 제복이 풀에 얼룩질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태화는 망설이다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화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진짜 나무요? 상상 속의 나무요. 지식의 나무. 그녀는 빨간색과 초록색 색연필을 꺼냈다. 이게 어떻게 수학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죠? 태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학은 세상의 언어예요, 도련님. 그런데 모든 언어에는 여러 방언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도련님의 방언을 찾아볼 거예요. 그녀는 내일 태환이 내야 할 수학 숙제를 펼쳤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 문제들이었다. 기존의 가정교사들은 태환에게 숫자를 암기하라고 했다. 미숙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17 더하기 8은 얼마죠, 도련님? 태환은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르게 생각해봐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가 7개 있고 다른 나무에는 8개가 있어요. 두 나무에 있는 사과를 모두 세면 몇 개일까요? 태환은 종이에 2개의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하나에는 7개의 빨간 점을, 다른 하나에는 8개의 점을 그렸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점들을 하나씩 세었다. 5개요? 그가 불확실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미숙이 환하게 웃었다. 이게 바로 수학이에요. 도련님은 방금 덧셈을 했어요. 태환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이해의 불꽃을 보며 미숙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박준혁이 사무실에서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태환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들기 전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과나무와 그 위에 자라는 숫자들의 이미지가 춤추고 있었다. 직원 숙소에서 미숙은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다음 수업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그들 둘 다 몰랐던 것은 정원에서 그들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부엌 창문에서 반쯤 감긴 눈과 꽉 담은 입술로 양순자 여사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여자가 뭘 하는 거지? 양 여사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분수를 모르는군. 다음 날 아침 양 여사는 미숙이 홀로 부엌에서 일할 때 접근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에서 딱딱하게 울렸다. 김미숙 씨, 어제 정원에서 뭘 했죠? 그녀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미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도련님이 약간 우울해 보여서 기분 전환을 위해 같이 밖에 나가봤어요. 양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미숙 씨, 당신은 가정부예요. 가정교사가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당신의 임무는 청소하고 세탁하고 요리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교육을 위해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고용하셨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정교사들은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태환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3주 동안 가정부와 소녀는 저택 안에 병렬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박준혁이 억대의 사업 거래를 마무리하고 공식 가정교사들이 하나씩 실패하는 동안 미숙은 일상적인 물건들을 모두 학습 도구로 변화시켰다. 부엌의 숟가락은 측정 단위가 되었고 접시는 분수가 되었으며 정원은 자연과학 실험실이 되어 개미는 팀워크를 가르치고 꽃은 생명 주기를 설명했다. 태환은 공부하지 않았다. 그는 탐험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식은 적이 아닌 친구가 되어 그의 언어로 말했다. 미숙은 역사를 각 날짜가 시대 의상을 입은 캐릭터이고 각 사건이 대사가 있는 장면인 영화로 변환했다. 프랑스 혁명은 배고픔과 분노를 가진 실제 사람들의 드라마가 되었고 산업혁명은 꿈꾸는 발명가들과 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가 태환에게 역사적 사건의 자신만의 버전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소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종이 위를 날아다니며 전투, 연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들을 미숙 자신도 놀라울 정도의 이해력으로 만들어냈다. 도련님, 이건 정말 놀라워요.
그녀가 태환의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 감정, 그리고 역사적 맥락으로 가득 찬 시각적 이야기였다. 또 다른 날 그들은 분수를 배우기 위해 월병을 사용했다. 미숙은 정월대 보름을 앞두고 몰래 부엌에서 작은 월병 몇 개를 가져왔다. 태환과 함께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면서 그녀는 분자와 분모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 월병을 4조각으로 나누고 2조각을 먹으면 그건 4분의 2 또는 2분의 1이에요. 반이죠. 태환은 이해의 빛으로 눈을 빛냈다. 그럼 8분의 3은 월병 하나를 8조각으로 나누고 3조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의 비밀 학습은 계속되었지만 양 여사의 의심 어린 시선 역시 그러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아직 박준혁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태환의 방에 들어가 그의 공책을 몰래 살펴보았다.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수학 공식과 역사적 날짜들이 모두 놀라운 그림들로 변환되어 있었다. 이건 무슨 장난이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니면 혹시 태환의 학습 과정이 모두 순조롭지는 않았다. 글자가 계속 춤추고 숫자가 여전히 조롱하는 날들이 있었다. 이런 날들에는 미숙도 그림과 이야기로도 벽을 뚫을 수 없었다. 좌절감이 그들 사이에 무거운 구름처럼 떠돌았다. 비 내리는 어느 오후 태환은 분수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색연필을 던져버렸다.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봐요. 미숙은 소년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도련님, 괜찮아요. 우리 모두 힘든 날이 있어요. 그녀는 그런 순간에 태환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곁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태환에게 열었다. 제가 강원도 양양의 작은 학교에서 교사였을 때 그녀가 시작했다. 우리 학교는 한 교실에 여러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30명의 아이들에게 책은 고작 3권뿐이었죠. 태환의 눈이 커졌다. 청담동의 호화로운 삶만 알던 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였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배움에 목마른 듯 공부했어요. 미래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거든요. 미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은 도련님처럼 특별했어요.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 하지만 그들 모두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그녀는 태환이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한 여학생은 글을 읽지 못했지만 노래를 한 번 들으면 영원히 기억했어요. 다른 남학생은 수학을 못했지만 부서진 라디오를 고칠 수 있었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똑똑함이 있어요, 도련님. 그럼 왜 선생님을 그만두셨어요? 태환이 물었다. 미숙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어요. 위암이었는데 비싼 치료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했죠. 그 작은 마을에서는 그만한 급여를 주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왔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부잣집 청소부가 되는 게 시골 학교 선생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이에요. 태환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숙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숙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태환은 충동적으로 미숙을 껴안았다. 미숙은 놀랐지만 그 포옹을 돌려주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유대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 사이의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위험하고 더 진실된 무언가로 변했다. 미숙은 태환의 이마에 손을 대고 미소를 지었다. 도련님도 특별한 눈을 가졌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그리고 저는 도련님이 그 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한편 저택의 차가운 복도에서 양순자는 감시를 강화했다. 그녀는 태환이 무릎에 잔디 얼룩을 묻히고 오는 것을, 미숙이 그녀의 업무가 요구하는 것보다 소년 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들의 시선 속에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오후 그녀는 세탁실에서 미숙을 붙잡았다. 문을 닫고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김미숙 씨,
도련님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투에는 위험한 날이 숨겨져 있었다. 양순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숙을 꿰뚫었다. 세탁실의 공기는 섬유 유연제 향과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저택 전체를 흔들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양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죠? 그것도 회장님의 허락 없이? 미숙은 침을 삼켰다. 부정할 수 없었다. 도련님에게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을 뿐입니다. 양 여사의 입꼬리가 경멸스럽게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는군요. 김미숙 씨, 당신은 이 집의 규칙을 모르는 것 같네요. 청소부는 청소를 하고 요리사는 요리를 하고 가정교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 속하죠? 전 그저 도련님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돕는다고요? 양 여사가 가까이 다가왔다. 박준혁 회장님의 아들 교육에 허락 없이 간섭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알아요. 그냥 해고당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은 당신이 청담동의 어떤 괜찮은 집에서도 다시는 일할 수 없도록 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세탁기의 소리보다 더 크게 미숙의 귀에 울렸다. 서울에서 좋은 집의 일자리를 잃는 것은 단순한 실직 이상이었다. 그것은 안정된 생활의 종말, 적은 월급으로도 모아두었던 저축의 붕괴를 의미했다. 양 여사는 이제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저 직원일 뿐이죠. 그 차이는 엄청나요. 이해하셔야 해요.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당신의 착한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곳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고 저 아이들은 당신의 학생들이 아니며 이곳은 당신의 학교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가정부예요. 그걸 잊으면 상처받게 될 뿐이죠. 양 여사는 말을 마치고 나갔고 미숙은 축축한 세탁물과 서서히 번지는 위협 사이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미숙은 거의 포기할 뻔했다. 거의 짐을 싸서 생계를 위협하는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할 뻔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작은 방에 오래된 철제 침대 위에 앉아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태환의 얼굴을 떠올렸다. 덧셈을 마침내 이해했을 때 그의 눈에 나타난 그 빛을, 그가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게 된 그 순간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다음 날 그녀는 비밀 수업을 계속했지만 이제 더 조심스럽게, 더 조용하게, 더 두려움 속에서 발각될까 걱정하며 그들은 더 이상 정원에서 만나지 않았다. 대신 태환의 방 뒤편에 있는 사용되지 않는 손님방에서 만났다. 그곳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두꺼운 문이 있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다. 태환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극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공식 가정교사들은 여전히 실패했지만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녀는 그림을 그리며 문제를 풀었다. 말을 심상, 신상, 으로 바꿔 읽었다. 그는 자신의 뇌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인 시각적 언어로 모든 것을 번역하며 배웠다. 글자는 그림이에요. 미숙이 설명했다. 각 글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산을 생각해봐요.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진짜 산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위로 솟아오르고 정상이 있고. 태환은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각 자음과 모음에 색을 부여하고 각 단어를 그림으로 변환했다. 그가 바다라는 단어를 볼 때 그는 푸른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 하늘이라는 단어는 구름과 새들과 끝없는 파란색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박준혁은 아들의 숙제를 확인하기 위해 태환의 방에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같은 혼란을 기대했다. 대신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수학적 그림들로 가득 찬 공책, 새들이 있는 덧셈, 구름이 있는 뺄셈, 나무들이 있는 곱셈. 박준혁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태환의 공책을 살펴보았다. 그의 첫 본능은 이 낙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아들에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작고 거의 잊혀진 부분이 이 그림들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알아보았다. 저게 뭐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날카로운 톤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태환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놀라 몸을 움츠렸다. 숙제예요, 아버지. 이렇게 그림으로 공부한다고? 준혁이 공책의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한글 제음과 모음이 각각 다른 색으로 그려져 있었고
각 문자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였다. 큰 구부러진 산처럼, 는 흐르는 강처럼, 임은 작은 집처럼 그려져 있었다. 준혁의 눈가가 떨렸다. 이 방법은 너무 익숙했다. 그의 아내 서연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그림 속에서 색깔과 모양으로, 직선과 사회적 기대가 아니라. 그녀는 태환이 4살 때 죽기 전에 항상 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곤 했다. 이걸 네가 이해해? 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태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네. 그럼 간단한 덧셈을 풀어봐. 15 더하기 23. 준혁은 이 어리석은 방법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태환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곧 공책을 펼쳐 빈 페이지에 15개의 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23개의 점을 더 그렸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점들을 하나씩 세었다. 38이요, 아버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준혁의 눈이 커졌다. 답은 맞았다. 그는 다른 문제를 냈다. 45 빼기 17은? 태환은 또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45개의 작은 원을 그린 다음 그중 17개의 X 표시를 했다. 그리고는 남은 원들을 세었다. 28이요. 준혁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 코멘트는 짧게 했다. 좋아. 하지만 학교에서는 시험에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은 소용없어. 그는 나가면서 문을 닫았지만 태환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완전한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혼란, 호기심. 태환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나간 후 태환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좌절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미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그의 아버지는 그가 무언가를 비록 다르고 비록 이상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 작은 인정의 불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날 저녁 박준혁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것은 3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그림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녀의 그림은 항상 이상했다. 현실의 왜곡, 색상의 폭발, 감정의 파도. 예술계는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다. 준혁은 그저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사진에서 서연은 어린 태환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물감으로 얼룩진 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은 사진을 통해서도 거의 들릴 듯했다. 준혁은 사진첩을 덮었다. 그의 목에 무언가가 걸렸다.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가. 3일 후 학교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청담국제학교는 전국 통합지식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전국 최고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학교 이사회는 관대함과 잔인함이 섞인 결정으로 박태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가 가문의 이름을 떨어뜨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 아니면 수치 속에 영원히 묻힐 기회. 아침 식사 시간에 그 편지가 낭독되었을 때 박준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커피잔을 쥔 그의 손가락은 하얗게 변했다. 기회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일 거야. 태환은 먹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가득 찬 강당에서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아버지의 눈에 비치는 실망감이 1000배로 증폭되는 것을 상상했다. 태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참가할 수 없어요. 제가 모두 앞에서 실패하고 아버지를 망신시킬 거예요. 아침 햇살이 대리석 식탁 위에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부자 사이의 긴장감을 녹일 수 없었다. 준혁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너는 이미 매달 성적표로 나를 망신시키고 있어. 이번만큼은 의미 있게 해라.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태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어떤 말도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없었다. 경시대회는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내게는 2주가 있다. 준혁이 계속했다. 최고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일 것이다. 청담국제학교의 이름과 박씨 가문의 명예가 걸려있다. 태환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들은 작고 힘이 없어 보였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가문 사전에 없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오의 가정교사가 오늘 오후에 올 것이다. 그는 서울대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수학 전문가다. 너는 그와 하루 종일 공부할 것이다. 준혁은 더 이상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사라졌을 때 태환은 눈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흘러내렸다. 그는 식당에서 뛰쳐나와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그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쾅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는 자신이 사라지기를, 존재하지 않기를, 박태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숙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라면 어떻게 할까?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도련님은 특별한 눈을 가졌어요. 문 밖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태환은 얼굴을 들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콧물을 훌쩍이며 말했다. 미숙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태환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경시대회에 대해 들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도련님. 태환은 베개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고 볼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웃을 거예요. 전 바보라고요. 미숙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도련님이 가지 않겠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태환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모든 어른들은 항상 그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더 잘하라고, 더 강해지라고 말했다. 그런데 미숙은 그에게 포기해도 된다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정말이요? 그가 물었다.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미숙은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련님이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중요해요. 할 수 없어서 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안 가는 건가요?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고 두려움도 현실이지만 두려움은 직면할 수 있어요. 태환은 눈물을 닦았다. 전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모두가 볼 거예요. 도련님,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9년 동안 도련님에게 실패자라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전 3주 동안 도련님이 아무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는 것을 봤어요. 도련님은 누구를 믿기로 할 건가요? 도련님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도련님을 정말로 보는 사람? 그녀의 말은 태환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닿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작고 약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불꽃. 희망일까?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제가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따뜻하고 확고하고 그 어떤 약속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미소였다. 물론이죠, 도련님. 끝까지 함께 할게요. 태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작고 연약했지만 살아있었다. 용기의 첫 맥박. 그는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과 직면했다. 그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태환과 미숙의 특훈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미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강렬한 교육이었다. 책이나 지루한 반복이 아닌 시각적 모험으로 경시대회의 모든 주제를 변화시켰다. 지리는 숨겨진 보물처럼 그려진 지도가 되었고, 과학은 부엌 재료로 하는 실험이 되었으며, 역사는 정원에서 둘이 하는 작은 연극이 되었고, 수학은 시각적 수수께끼로 변장한 문제가 되었다. 도련님, 이건 시간 경주예요. 미숙이 설명했다. 우리에겐 2주뿐이에요. 하지만 도련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태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미숙이 전에 본 적 없는 결의가 있었다. 그의 가슴 속 작은 용기의 불꽃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저택의 구석구석을 교실로 활용했다. 화장실은 물의 순환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고, 정원은 식물학 수업이 되었으며, 부엌은 화학 실험실이 되었다. 미숙은 매일 밤 새로운 수업 계획을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태환은 잠들기 전에 그날 배운 것을 그림으로 복습했다. 이 꽃들은 백합과예요. 미숙이 정원에서 태환에게 가르쳤다. 도련님, 이걸 그림으로 기억해 보세요. 백합은 6개의 꽃잎을 가졌죠. 그리고 이건 철쭉이에요. 한국의 산에서 자라는 꽃이죠. 철쭉의 꽃잎 수는 5개요. 태환이 꽃잎을 세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리고 도련님, 이건 단순한 꽃이 아니에요. 이건 분류학의 증거예요. 미숙은 태환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완전히 적응된 방법을 개발했다. 그녀는 시각적 기억을 사용하여 각 중요한 개념의 상징이나 그림을 할당했다. 리듬과 움직임을 활용하여 곱셈표를 안무가 있는 노래로 바꿨다. 태환이 느낄 수 있는 더 큰 이야기에 각 역사적 날짜를 통합하는 감정적 내러티브를 만들었다. 각 가지가 논리적 연결을 나타내는 나무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마인드 매핑을 활용했다.
5째 날, 양순자는 이 모든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아침에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척하면서 미숙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김미숙 씨, 오늘 사모님 침실 쪽 창문을 닦아주세요. 양 여사가 지시했다. 그리고 도련님 방도 청소해야 해요. 지난번엔 구석구석이 먼지투성이었어요. 미숙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양 여사의 말이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미숙이 태환의 방을 청소하러 갔을 때 그곳엔 교과서와 그림이 가득한 책상이 있었다. 양 여사가 갑자기 문간에 나타났다. 이게 뭐죠? 그녀가 책상을 가리키며 물었다. 미숙의 심장이 빨라졌다. 제가 청소하려던 참이었어요, 양 여사님. 양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이 알고 계세요? 당신이 도련님에게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미숙은 침묵했다. 그것은 대답이었다. 미숙 씨, 당신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당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도련님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가정부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양 여사님, 저는 단지 내일은 경시대회 예비시험이에요. 양 여사가 끼어들었다. 학교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치를 예비 테스트요. 그때 도련님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볼 수 있겠네요. 미숙은 이것이 위협인지 경고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양 여사가 나간 후 그녀는 태환을 찾아 예비 시험에 대해 알려주었다. 겁내지 마세요, 도련님. 미숙이 말했다. 이건 그냥 연습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태환은 고개를 저었다. 실수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결과를 보실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종이들, 벽에 붙은 색깔 있는 메모들, 바닥에 그려진 세계 지도. 그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일했다. 11시가 넘어서야 미숙은 태환이 책상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다. 그의 머리는 세계사 타임라인 위에 누워 있었고 작은 손은 여전히 색연필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침대로 옮겼다. 침대에 누워 태환은 반쯤 깨어 미숙에게 속삭였다. 내일 시험, 저 잘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도련님은 특별한 눈을 가졌어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환은 다시 잠들었다. 이번엔 조금 더 평화롭게. 미숙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양순자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장님이 내일 아침 첫 일로 당신을 사무실에서 보고 싶어 하세요. 양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미숙은 순간 얼어붙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 안에 있었다. 결의, 그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태환에 대한 믿음.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새우며 들었지만 그 따스함은 방 안의 냉기를 녹이지 못했다. 미숙은 문 앞에 서서 2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박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은 미숙의 귀에도 선명히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준혁은 창가에 서서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양순자는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간수처럼. 앉으세요, 김씨. 준혁이 미숙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미숙은 그의 거대한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았다. 사무실은 권위와 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벽에는 명문대학 졸업장과 사업상 수상 기록들, 그리고 국내외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양 여사가 흥미로운 보고를 해주셨소. 준혁이 마침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내 아들에게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 미숙이 설명하려 했지만 준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아직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았다. 2주 후면 태환이 중요한 경시대회에 참가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가 청담국제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덜 명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숙을 관찰했다. 김 씨는 교육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은 함정이었다. 그녀가 교사였다고 밝히면 이력서에 그 정보를 숨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거짓말을 하면 그녀가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제가 아는 것은 미숙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아이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합니다. 준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리고 김 씨는 태환에게
그런 다른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알았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양순자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폭발을 기다리듯이. 준혁은 미숙을 녹이려는 듯한 강렬함으로 쳐다보았다. 설명해 보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미숙은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도련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발달된 시각 공간적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보고 그리고 창조하면서 배웁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그와 같은 뇌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배울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준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씨는 제 허락 없이 이 다른 방법을 제공했군요. 미숙은 턱을 들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것이 그녀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았다. 네, 제가 허락을 구했다면 회장님께서는 거절하셨을 테니까요. 그동안 도련님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믿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빛납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양순자가 경악에 찬 소리를 냈지만 준혁은 그저 손을 들어 그녀를 침묵시켰다. 당신이 태환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조용했다. 전 도련님에게 그의 방식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도구를 주었습니다. 수학은 숫자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국어는 기호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역사는 날짜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미숙이 말했다. 도련님은 세상을 이미지로 보고 저는 그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도왔습니다. 준혁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효과가 있습니다. 도련님이 어제 무엇을 그렸는지 보셨나요? 한반도의 전체 지리를 그렸습니다. 모든 주요 강과 산맥을 포함해서. 전날에는 조선 왕조의 모든 왕을 순서대로 외웠습니다. 그들 각각을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로 기억하면서요. 준혁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미숙은 그의 눈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생각, 기억, 어쩌면 후회일지도 모를. 김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에게 2주를 주겠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2주. 태환이 경시대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성적을 거둔다면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해고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준혁이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당신은 해고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이 한계를 넘었다는 것의 대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은 위협의 무게를 느꼈지만 준혁의 눈에서도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작은 희망의 불꽃, 자신의 모든 엄격함 아래에서 아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아버지.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미숙이 말했다. 이제 가보세요. 준혁이 손짓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가정부 일에서 면제됩니다. 전적으로 태환의 준비에 집중하세요. 미숙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다리가 떨렸다. 복도에서 양순자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당신은 바보군요. 양 여사가 분노에 찬 속삭임으로 말했다. 방금 해고장에 서명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요, 양 여사님. 미숙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방금 한 아이를 구했어요. 미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태환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태환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미숙 씨,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도련님.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요. 회장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정말요. 태환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미숙은 태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건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은 학교에서 예비 시험이 있죠? 우리가 연습한 것을 기억하세요. 눈을 감고 정답을 그림으로 상상하고 천천히 숨을 쉬어요. 태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다. 미숙은 무언가를 결정한 듯이 그녀의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작은 침대 옆 탁자에서 그녀는 오래된 하늘색 구슬 팔찌를 꺼냈다. 이건 제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할머니는 이 구슬들이 지혜와 용기를 준다고 하셨죠. 저는 대학 입학 시험 때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도련님이 가져가세요. 태화는 경외심을 담아 팔찌를 받았다. 그것은 단순했지만 아름다웠다. 작은 파란 구슬들과 중앙에 하나의 하얀 구슬. 이건 부적이에요. 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상기시켜 줄 거예요. 그날 오후 태화는 학교 버스에 올라 예비 시험장으로 향했다. 주머니 속에는 미숙의 팔찌가 있었고 머릿속에는 그녀의 가르침이 있었다. 학교 강당에 들어서자 그는 다른 학생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압도되었다. 모두가 최고의 학생들이었고 모두가 그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박태환? 정 선생님이 그를 불렀다. 자리에 앉아라. 시험이 곧 시작된다. 태환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구슬 팔찌를 꼭 쥐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미숙 씨가 말한 대로 나는 다를 뿐이야. 예비 시험은 기대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았다. 태환은 각 질문을 읽고 미숙이 가르쳐준 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다. 강 이름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한반도 지도를 상상하고 푸른 선들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그렸다. 수학 문제에서는 사과나무와 새들을 그려 계산했다. 역사 문제에서는 조선 왕들의 얼굴을 담은 동전들을 상상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정 선생님이 그를 불러 세웠다. 태환아, 그녀가 말했다. 표정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오늘 뭔가 달랐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태환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웠어요, 선생님. 집으로 돌아온 태환은 미숙을 찾아 뛰어갔다. 그녀는 서재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숙 씨, 그가 문을 열자마자 외쳤다. 제가 했어요.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미숙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도련님, 대단해요. 그들은 그날 오후를 태환의 경험을 나누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데 보냈다. 이제 그들에게는 경시대회까지 정확히 13일이 남아 있었다. 미숙은 더 이상 가정부 일을 하지 않았다. 박준혁은 그녀에게 암묵적인 허락을 주어 온전히 태환의 준비에 집중하도록 했다. 양순자는 지나갈 때마다 불만을 중얼거렸지만 이제는 간섭할 수 없었다. 수업은 강도가 높았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미숙은 태환의 뇌에 맞춤화된 완전한 방법을 개발했다. 시각적 기억을 사용해 각 중요 개념에 상징이나 그림을 할당했다. 리듬과 움직임을 활용해 구구단을 안무가 있는 노래로 바꿨다. 태환이 느낄 수 있는 더 큰 이야기 속에 각 역사적 날짜를 통합한 감정적 내러티브를 만들었다. 논리적 연결을 나타내는 가지를 가진 나무 모양의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마인드 매핑을 활용했다. 태환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다. 그는 탐험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식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그의 언어로 말했다. 그림과 색상과 이야기의 언어로. 미숙 씨, 하루 공부를 마치며 태환이 물었다. 전 정말 경시대회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달 전에는 없었던 자신감이 있었다. 도련님,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도련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도련님은 배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경시대회 3일 전, 태환은 위기를 맞았다. 정원에서 구겨진 종이들에 둘러싸여 그는 흐느끼고 있었다. 눈물이 그가 그린 수학 공식과 역사 연대표를 번지게 했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고 그 차가운 은빛빛이 청담동의 화려한 저택들 위로 내려앉았다. 안 돼요, 너무 많아요. 태환이 미숙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미숙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무릎을 젖은 잔디에 대고 앉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사흘 전 내린 비로 땅은 아직 촉촉했다. 태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도련님,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태환은 그녀의 말에 따라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제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가 속삭였다. 무대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리고 미숙 씨도 해고될 거예요.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표정을 더 진지하게 만들었다. 도련님, 제가 가르치면서 배운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건 쉬워요. 어려운 건 누군가가 자신을 믿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세상 전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을 때요. 태환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반짝였다.
3주 동안 도련님은 3년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미숙이 계속했다. 그건 도련님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 도련님의 언어로 말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운이 아니에요. 그건 순수한 지능이에요.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서울의 밝은 조명에도 불구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위를 가리켰다. 저 별자리 보이세요? 저건 북두칠성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옛날 사람들은 별을 바라보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패턴을 보았죠. 그게 바로 도련님이 하는 거예요. 패턴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그녀가 태환의 어깨에 팔을 두르자 소녀는 그녀의 따뜻함에 기대었다. 경시대회 중에 막힐까봐 두려워요. 그가 말했다. 전 머리가 하얘지고 모든 걸 잊어버릴 거예요.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도련님은 항상 도련님과 함께 해왔던 것을 사용할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본능이요. 아무도 그걸 도련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도련님 자신조차도. 태환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고 자신이 경시대회장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조명, 관중, 질문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각 답변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모습을 시각화했다.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이미지로 각 문제를 변환하면서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눈을 뜨며 물었다. 도련님은 이미 하고 있어요. 미숙이 대답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미 극복한 것이에요. 남은 사흘 동안 미숙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미 배운 것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태환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그에게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호흡 기법을 가르쳤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그리고 답하기 전에 2초 동안 눈을 감고 답을 정신적인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방법. 머릿속의 그림판을 상상해 보세요. 미숙이 설명했다. 그곳에 모든 답을 그릴 수 있어요. 아무도 그걸 볼 수 없지만 도련님은 볼 수 있어요. 그게 도련님만의 비밀 무기예요. 태환은 열심히 연습했다. 이전과는 다른 결의를 가지고.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아버지의 실망을 피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미숙을 위해,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부했다. 그리고 가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태환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전 다르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박준혁은 거리를 두고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부셔버릴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아들이 미숙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뒤에서 관찰했다. 어느 날 밤, 준혁은 태환이 이미 잠든 후에 그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평소의 단단한 가면이 잠시 벗겨졌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그림이 있었다. 태환과 미숙이 경시대회라는 이름표가 붙은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모습. 아래에는 작은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준혁은 그림을 들어 자세히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일어났다. 자랑스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그는 아들이 세속적 기준에 따라 완벽하기를 원한 나머지 태환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완벽함의 종류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재로 돌아온 준혁은 아무도 모르게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천천히 열자 그의 아내 서연의 얼굴이 그를 맞이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사진은 서연이 태환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태환은 겨우 4살이었지만 그의 작은 손은 이미 놀라운 상상력으로 종이를 채우고 있었다. 넌 언제나 그를 이해했지. 준혁이 사진에 속삭였다. 난 왜 그러지 못했을까? 다른 사진에서는 서연이 캔버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항상 독특했다. 현실의 왜곡, 색상의 폭발, 깊은 감정이 담긴 파도.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는 종종 그녀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태환의 그림을 보고 나서 그는 갑자기 연결점을 보았다. 그는 내게서 물려받았구나. 준혁이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내 것과 같아. 그는 앨범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높은 건물들과 현대적인 구조물들이 밤하늘 아래 빛났다.
서울은 항상 앞으로 나아갔다. 더 높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는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다.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면서 멈춰서 자신이 무엇을 남겨두고 왔는지 돌아보지 않았다. 경시대회 전날, 준혁은 드물게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보통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곤 했지만 오늘은 일찍 돌아왔다. 식탁에는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다. 태환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미숙은 식사 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이었고 가족은 아니었다. 내일이 큰 날이구나. 준혁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태환은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으로. 아버지가 그의 시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보통은 나쁜 결과가 나온 후에만 언급했다. 네, 아버지.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혁은 와인잔을 돌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다시 침묵했다. 태환은 불안하게 기다렸다. 익숙한 질책이 올 것을 예상하며. 너의 어머니도 그림을 잘 그렸단다. 준혁이 마침내 말했다. 태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아버지는 거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항상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될 수 없었다. 그녀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어. 준혁이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그림을 그릴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태환은 숨을 멈추었다. 이것은 미숙이 그에게 말했던 것과 정확히 같았다. 그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것. 저도 그래요. 그가 감히 물었다. 준혁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태환이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인정, 어쩌면 자랑스러움. 그럴지도 모르지. 그가 말했다.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태환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다. 국가지식 경시대회는 서울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전국의 최고 학생들이 모두 거기에 있을 것이었다. 그의 손이 미숙이 준 구슬 팔찌를 꽉 쥐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가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나는 다르지만 그게 약점이 아니야. 그건 내 힘이야. 경시대회 당일이 밝았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고속열차처럼 피할 수 없이 다가왔다. 서울올림픽체육관은 현수막과 각 지역 학교의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다. 텔레비전 카메라, 기자들, 화려한 정장을 입은 교육부 관계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에서 선발된 각 학교의 최고라 불리는 200명의 학생들, 그리고 그 중에는 박태환이 있었다. 창백하고 떨리지만 그곳에 있었다. 긴장 풀고 호흡해. 미숙이 대기실에서 태환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그의 지도교사로 등록되었다. 박준혁의 지시로. 도련님은 준비됐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한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태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미숙의 파란 구슬 팔찌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의 교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그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안에서는 그의 심장이 마라톤 선수의 것처럼 뛰고 있었다. 박준혁은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도착하여 VIP 섹션, 중요한 가문의 부모들을 위해 예약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도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숙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청소 직원의 유니폼을 빌려 입고 모자를 눈썹까지 눌러 쓴 채 체육관 뒤쪽에 몰래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지켜보았다. 진행자인 파란색 정장과 금색 마이크를 든 김영수 아나운서가 무대에 올라 제1회 전국 통합 지식 경시대회를 발표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가장 유망한 젊은 인재들이 빛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태환은 강한 조명 아래 서 있으면서 자신의 발 아래에서 바닥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수학이었다. 문제들이 거대한 스크린에 투영되었고 학생들은 30초 안에 전자 태블릿에 답을 써야 했다. 첫 번째 질문, 3x7 더하기 689는 얼마인가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태환은 눈을 감고 미숙이 가르쳐준 대로 호흡하고 347마리의 새가 나무에 앉아있고 거기에 689마리가 더 날아오는 것을 시각화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그들을 10마리씩 묶어 세고 전체 이미지를 보았다. 청산미후. 그는 그 숫자를 태블릿에 입력했다. 체육관 뒤편에서 미숙은 너무 강하게 주먹을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문제들이 계속 나왔다. 어떤 것들은 태환이 빠르게 답했고 다른 것들은 더 힘들어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심이 들 때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오직 그만이 말하는 그 비밀 언어에서 답을 찾았다. 두 번째 라운드는 과학이었고 태환은 빛났다. 그는 미숙과 함께 했던 실험들을 기억했다. 만화책으로 변한 물의 순환, 영웅적인 식물들의 이야기가 된 광합성. 각 추상적인 개념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각 이미지는 그에게 의미가 있었다. VIP석에서 박준혁은 놀라움과 함께 아들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험에 떨어지는 무릎이 떨리는 소년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똑똑해지는 법을 찾은 사람. 세 번째 라운드는 역사와 지리였고 전통적으로 태환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각 날짜를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각 나라를 고유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변환했다. 그렇게 2시간의 소모적인 시험이 계속되었다. 태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미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대답했다. 마침내 진행자가 심사위원들이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동안 휴식 시간을 발표했다. 태환은 무대에서 내려왔고 다리는 젤리처럼 불안정했다. 그는 아버지를 찾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대신 그를 미소 짓게 한 것을 보았다. 기둥 뒤에 부분적으로 숨어서 미숙이 조심스럽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는 모습. 소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회색 콧수염과 매 같은 표정을 한 나이든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박정호 교수가 연단으로 다가갔다. 그는 진행자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체육관 뒤쪽, 바로 미숙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진행자는 마이크를 통해 처리해야 할 이상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발표했다. 박준혁이 눈썹을 찌푸리는 동안 소공어림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박정호 교수는 미숙을 향해 다가갔다. 미숙은 도망치려 했지만 관객들로 인해 출구는 막혀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마이크로 증폭된 교수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렸다. 417번 선수 박태환과 불법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미숙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태환이 무대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체육관 전체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숨을 죽였다. 전 아무도 아닙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도 아니라고요? 교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렇다면 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으며 경시대회 참가자와 소통하고 있죠? 미숙이 대답하기 전에 박준혁이 VIP석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의도적이었으며 얼굴은 통제된 분노로 단단했다. 이 여성은 제 집에서 고용된 가정부입니다. 그가 발표했다. 체육관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흥미진진한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모두가 느꼈다. 카메라는 미숙, 준혁, 그리고 무대 위의 태환 사이를 오갔다. 박 회장님의 가정부가 어째서 전국 경시대회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교수가 당황한 듯 물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태환이 무대에서 뛰어내려 미숙에게 달려갔다. 관객들의 경악 속에 그는 미숙과 아버지 사이에 서서 숨을 가다듬었다. 미숙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태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울렸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공포 대신 용기를 느꼈다. 다들 미숙 씨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녀는 제가 할 수 있을 때 저를 도운 유일한 사람이에요. 박정호 교수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다. 박태환 군, 당신의 참가 자격이 외부 도움으로 인해 검토 중입니다. 규칙에 의하면 미숙 씨는 저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았어요. 태환이 그를 차단했다. 그냥 저에게 힘내라는 제스처를 해준 거예요. 관중석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가정부입니다. 교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태환의 질문은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체육관 전체의 절대적인 침묵을 불러일으켰다. 아이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에 아무도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태환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9년 동안 모두가 저에게 제가 바보라고 말했어요. 선생님들, 가정교사들, 심지어 저 자신도 그렇게 믿었어요. 체육관 전체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카메라가 각 단어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제가 바보가 아니라 그저 다르다는 것을 본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태환이 계속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그녀는 제게 수학이 새가 될 수 있고 역사가 영화가 될 수 있으며 제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태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 어린 소년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던 그 아이가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태환이 계속했다. 처음으로 저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체육관은 놀라운 정적에 휩싸였다. 심지어 가장 엄격한 교사들도 이 작은 소년의 솔직함에 감동한 듯했다. 박준혁은 자신의 아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자부심이었을까? 그래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박정호 교수가 마침내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덜 확신에 찼다. 이 사건을 보고해야. 교수님, 새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정 선생님이 앞으로 나왔다. 저는 태환 학생의 담임입니다. 학생에 대한 저의 관찰에 따르면 이 아이는 지난 몇 주 동안 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그가 자신의 답변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셨나요? 그가 눈을 감고 생각하는 방식, 그것은 분명히 외부 도움이 아니라 다른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체육관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었다. 경쟁 대신 지금은 이해와 배움에 관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준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체육관의 모든 눈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이 상황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다. 내 아들의 교육에 관해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이 여성 김미숙 씨는 내 명시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체육관 전체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리고 태환이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준 발전은 주목할 만합니다. 준혁이 계속했다. 미숙 씨가 사용한 방법이 비정통적일 수 있지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긴급하게 모여 상의했다. 몇 분 후 위원장이 결정을 발표했다. 박태환 학생은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학습 방법은 규칙 위반이 아닌 교육적 혁신으로 간주됩니다. 미숙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맺혔다. 태환은 그녀를 보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종류의 미소였다. 자부심이 가득한 미소. 경시대회는 재개되었다. 태환은 남은 라운드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답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다름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질문이 주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시각화했다. 마지막 결과가 발표되기 전 태환은 미숙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저는 이겼어요. 그가 말했다. 미숙은 놀라움에 눈썹을 들어올렸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태환이 대답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진짜 저를요. 발표가 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로 불려갔다. 태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미숙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태환은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청담국제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그것은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모두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태환을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준혁의 엄격한 가면이 잠시 떨어졌고 그는 갑자기 아들을 껴안았다.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보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가 태환의 귀에 속삭였다. 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그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기쁨, 그리고 어머니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슬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환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밝은 빛들을 보았다. 아버지는 앞좌석에 앉아 전화로 사업 관련 통화를 하고 있었고
미숙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환이 물었다.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도련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계속 탐험하는 거죠. 1년 후 청담국제학교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다.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시각적 교육센터. 초대 디렉터는 김미숙이었고 첫 번째 성공 사례는 박태환이었다. 그의 그림들이 센터 벽을 장식했고 그의 이야기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준혁의 회사는 전국 교육기관에 시각적 학습 도구를 기부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아직도 엄격하고 요구가 높은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아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실패한 학생이 아니라 독특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태환의 방에는 새로운 책장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책장에 전통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색깔과 그림이 가득한 책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어머니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미숙은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저택에 살았다. 그녀는 때때로 양순자가 그녀를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태환이 10살이 되던 날, 그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미숙으로부터 새 미술 도구 세트와 아버지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쓰던 이젤. 그날 밤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한 남자, 한 소년, 그리고 한 여자. 그들 위로는 다채로운 문자들이 날아다녔고 그 아래에는 세 단어가 적혀 있었다. 다름은 선물이다.